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민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예, 저희 뉴델리와는 처음이시죠? 네, 여기 예, 처음 와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 좀 소개 멘트를 좀 할게요. 예,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우파가 힘든 이유 중,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힘든데, 가장 힘든 이유는 팩트를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황당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방식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념과 정신의 근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그들을 일깨우는 데도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좌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해서 낱낱이 반박을 해놓은 마치 우리의 우파의 전투 교범과 같은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김상민 작가님 여러분께 좀 소개할 텐데요. 뉴델리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의 소개에 대해서 직접 좀 부탁해 드릴게요. 저 자신을 제가 소개한다니까 약간 좀 쑥스러운데요. 네, 제가 언론사에서 한 20년, 네. 2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매일경제에 계신 거죠? 예. 그다음에 부장도 지냈고, 네. MBN에서도 좀 뉴스 총괄도 했었고, 네. 국회에서 6년 이상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경제, 그다음에 경영, 네. 정치 분야 쪽을 좀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안내해 놓은 걸 보면은 이 경제 쪽의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 책의 내용은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또 이제 뭐랄까요? 이게 좀 정치하고 또 오히려 관련돼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정치하고 경제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이 근데 그렇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못 살면 그 정치를 못 한다고 하고, 그렇네요. 경제가 좋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면 정치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네요. 근데 보통 정치 행위가 경제, 특히 자기의 삶, 네. 자기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정치하고 경제는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경제가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따라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 경제 논리는. 근데 거기에 정치가 바로 개입을 합니다. 네. 예컨대 우리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번에 그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중대 산업 재해처벌법이라든지 네. 이게 다 정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하고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네. 예, 이렇게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항상 그 정치에서 대표적인 게 선거고 그 선거의 끝판왕은 대선인데 그 대선에서 갖고 오는 주제는 항상 경제 대통령 이런 경제 이슈고 그렇죠. 그렇게 예. 다 붙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 일단 제목이 눈에 확 띄어요. 여기서 좀 작게 보이니까 우리 큰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저것 때문에 제가 눈을 확 끌기도 했어요. 제목 잘 지으셨네요.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그런데 다만 이게 부제를 함께 보면은 이게 자극적으로 지은 제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영복 담론의 민낯태부 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문재인과 문영배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기도 했던 신영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좌파를 관통하는 이 사고방식을 통찰을 해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읽었을 때는. 예.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그러면은 우리가 신영복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신영복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신영복을 말하기에 앞서 네. 예전에 70년대에 네. 이 소위 학생 운동권에서 굉장히 추앙했던 리영이라는 사람. 리영이. 옛날에 한양대 교수를 했던 네. 사람이죠. 무슨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맞습니다. 파러긴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네.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풍미했다면 네. 88년에 감옥에서 나온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네. 90년대와 2000년대를 이 관통을 하면서 네. 소위 대한민국에서 본인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예. 어떤 그 스승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대표 인물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신영복을 그렇게 내세운 것이죠. 그 정치 일선에 나선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던 거예요? 예. 그
감옥에 그러니까 아까 88년에 출소했다고 하셨는데 예. 68년부터 20년간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90년대와 2000년대의 좌파 이 진영을 다 이렇게 풍미를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예. 많이 영향을 끼친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네. 신영복이라고 했고 문영배 전 대법관도 그랬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예전에 뭐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든지 네. 여러 몇 가지 책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영복의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네. 신영복 씨가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마지막. 예, 2015년인가 나왔는데 네. 이게 그 전에 감옥으로부터 사색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나온 책들의 내용도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의 생각이 모두 담긴 총망라 시켜서 하나로 만들었군요. 만든 그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이분의 생각이 의외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예. 예. 이게 이 이슬비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의 이 생각을 젖먹는 네. 그런 이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정말 참 감사한 게 담론을 읽기는 싫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담론을 이렇게 다 낱낱이 파헤쳐서 반박을 같이 해주시니까 예.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담론을 반은 읽은 거잖아요. 거의 다 네. 읽는다. 예, 거의 다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게다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제 비판을 하기에는 좀 이제 읽는 동안이 힘든데 예. 예, 작가님께서 아예 그냥 다 반박을 조목조목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네. 읽기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은 다시 시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거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바로 지금 주문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가 한 가지 아쉬웠냐면요. 신영복의 이 글이 이제 좀 이렇게 존댓말로 뭐뭐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가님도 근데 말투가 똑같이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론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 인용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반박을 이렇게 다시 달아놨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가 담론이었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가님은 신영복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신영복은 존댓말로 하니까 이렇게 서로 어투가 달랐으면은 어디가 신영복이 어디가 작가님인지 알겠는데 물론 뭐 내용상 당연히 읽다 보면 알죠.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약간 헷갈렸다는 점.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의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 여쭤보려고 이제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왠지 의도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네. 신영복이란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이 존댓말을 쓰는데 그러니까요. 아름답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위험한 생각이 있어도 그게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은 이 나쁜 글이야, 이게 예. 못된 글이야 그러면 욕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조건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날수록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인정한다. 예. 예컨대 제 책에 보면은 한비자 부분이면서 한비자의 법과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100% 그건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한비자가 말했던 그런 법치라는 게 뭐냐? 네. 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 룰 오브 로. 네. 그다음에 법에 의한 지배, 네. 룰 바이 로가 엄연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신영복 씨는 그렇게 법치를 존중했으면서도 네. 왜 소위 좌파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적용하고 네. 이 뭐 자기 편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네. 그것은 반박이 없는가? 네. 저는 그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칭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보시면은 좌파들이 그렇게 모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열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끔 이 부분은 좌파들도 이렇게만 보면은 그건 그럴 듯하다라고 인정을 작가님은 다 하시고 그런데 이게 모순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깨나가는 식입니다. 읽고 나니까 왠지 이거 좌파랑 한판 붙어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드는 약간 전투 교범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던 시기 있잖아요. 예. 아마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나라를 이 산업화로 반열에 올려놓으셨던 그 시대인 것 같은데 68년부터 88년까지 그 급성장기 20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신영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의 다른 사람들은 이 급성장기를 같이 이제 보내고 심지어 누렸으면서 이 좌파 진영 전체의 스승이자 정신이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작은 집단도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는 반대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큰 좌파 진영 전체가 어떻게 신영복을 따르게 됐다고 보시나요? 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건 동지의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지의식. 동지의식.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쭉 보면 네. 이제 그 광복 이후로 예.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는 네. 솔직히 안보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고 그렇죠. 정말 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1961년 정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물론 지금 화폐 가치랑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67달러입니다. 와, 100달러가 안 됐을 때 안 됩니다. 60년까지도. 예. 66년인가? 예.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는데 예. 그때 우리나라가 130달러고 1인당 네. 필리핀이 260달러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의 따블인데 네. 우리가 필리핀을 따라잡으려면 매년 10%씩 성장해도 7년이 걸립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그렇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66년에부터 필리핀만큼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했는데 네. 그걸 따라잡은 게 5년인가 6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때 필리핀은 정체돼 있었고 우리는 네. 막 13% 14%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68년이면은 예. 66년에 120, 130달러였고 68년에 한 150, 160달러쯤 될 겁니다. 네. 이때 신영복 씨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네요. 그때네요. 네, 예. 그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150, 200달러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977년에 우리나라가 1000달러가 되고요. 예. 그러면 83년인가 4년에 3000달러를 넘어서고 1989년에 5000달러가 됩니다. 그럼 감옥에서 나왔을 무렵에는 5,000달러에 육박하는 국가가 돼 있는. 그러니까 5000달러가 돼 있었던 거죠, 거의. 예. 그러면 2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5000달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강을 봤더니 예. 예전에는 뭐 오물투성이에다가 모래사장에다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돼, 예. 1980년에 한강을 전부 정비하고 나니까 예. 자기가 와서 보니까 높은 빌딩에다가 예. 한강이 깨끗하거든요. 상전벽해네요, 진짜. 예. 이걸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룬 주역이 누구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꼽으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예. 뭐 정주영 현대그룹 네. 명예회장, 이병철 삼성 창업자 이런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소위 지금 민주당의 전신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네요.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국교를 맺을 때 예.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네. 고속도로 짓는다니까 그 돈으로 왜 고속도로 짓느냐고 맞아요. 반대를 했고 예. 그 난리를 쳤죠. 네. 근데 경제가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화 세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기가 참 어렵죠. 그쵸. 좀 양심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산업화보다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기하지 못한 사람이 또 신영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논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동지라니까 예. 동지고 예. 말하자면은 경제 발전을 했어도 뭐 인간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됐고 그러니까요. 말이야.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게 한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본질적인 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수사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네. 되게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뭐 공감이다 이런 말이지. 그거 신영복이 한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좌파에서 그렇게 이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는 많은 수사들, 네.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본인이 실제로 그 급성장기에 함께하지도 어떤 뭐 역할을 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보면은 어떤 조직에서 예. 가장 그 조직에 대해서 네. 내부적으로 비난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네.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좀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었나요? 이건 회장이었나요? 네. 그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병철 그 삼성 창업자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 이병철 회장이군요. 예, 가장 예. 비판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아, 맞아요. 외부 사람들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산업 현장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네. 대부분 직업군이 예. 교수하고 예.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그거 뭐 맞잖아요. 예. 직접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예,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예. 저도 그래서 좀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현장에서 직접 해봤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현실을 아니까. 예.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 신영복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종북좌파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번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좌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허울만 좋은 수사, 또 무책임한 공감, 종북, 친중, 반일, 반미, 계급주의, 전근대성 등 모든 부분이 다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신영복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가 없고 예. 현재가 없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좌파 우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좌파 우파는 이 서구 민주주의 유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는 좀 다릅니다. 보통 좌파는 진보라고 하고 우파는 보수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옛 전통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옛 전통이 단절됐습니다. 그렇네요. 일제 35년 동안에 예. 단절이 됐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지켜야 할 전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보수는 산업화 세력이 보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반산업화 세력 예. 지금 예컨대 반기업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좌파들이죠. 예, 좌파들이 그 세력이 말하면 좌파가 되고 이제 자기 자칭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요.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역사가 솔직히 아주 영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일제에 잡아먹히지는 않았겠지요. 네. 19세기 말에 조선 말에 가면 전 세계가 급변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 가끔 얼굴이 보이는데 네. 희한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우리 거 지켜야 돼 이런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의 좌파 우파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함재봉 교수라고 옛날에 네. 연세대 교수였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그분의 이 생각이 굉장히 저는 공감을 갑니다. 그분이 보면은 구한말 때 우리 거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 예. 아니, 우리가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 하는 우리 인종, 민족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닫힌 민족주의죠. 네. 거기에 20세기 들어서 소련이 탄생하고 이러니까 사회주의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를 형성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파는 누구냐면 구한말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개화파가 뭐 친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예컨대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들은 친일을 한 게 아니라 용일. 그러니까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선진국이 돼보자. 예. 그다음에 서재필은 참 친미 쪽이군요. 그 이완용도 원래 네. 친일 개화파 쪽으로 속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미 쪽으로는 이승만, 네. 윤치호, 네. 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컨대 월남 이상재, 부산 예. 안창호도 약간 친미 쪽에 가깝다. 네.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 사상을 이어받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하고 네. 선교사들이 보통 선교사 한 분, 의사 한 분 이렇게 짝으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아보니까 예. 대단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래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용일 개화파, 용미 개화파가 되는 용미, 거고 아. 그 다음에 열린 사고의 민족주의 네. 이분들이 우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사상을 쭉 이어받아서 예. 광복 이후로 가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뭐냐면 개화파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 아,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군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산업화가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미국 거 받아들이자. 일본 자본도 좀 받아들이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하고 수교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만 해도 일본을 천천히 외수로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네. 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는 바꿀 수 있어도요. 네. 이웃집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이웃집 이사를 안 가는 한. 예. 자 옆집이 싫으면 제가 이사 가면 됩니다. 네. 근데 옆 나라가 싫어도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네. 한국을 뚝 떼어내서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요. 예. 우리가 넘버원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하필이면 이 한반도에 있으니까 남쪽에는 미국이 있다고 예, 예. 서쪽에 중국, 예. 북쪽에 러시아, 동쪽에 일본이 있다고 우리가 5등이에요. 참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한반도를 들고 어디로 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느니 친미, 친중, 친일, 친러 다 해서 우리도 얘들을 이용해서 네. 잘 살아보자. 아. 그래서 실제로 한일 교섭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거고 네. 북방 외교를 누가 했죠? 북방 외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했잖아요. 예.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랑 수교한 게 예. 우파 세력입니다. 아, 그렇네요. 오히려 진짜 중국이랑 처음 수교를 연 것도 예, 그렇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를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 그러면 좌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자기들은 민주화를 했는데 네. 민주화를 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산업화에 대한 게 그 자기들은 지분이 없고 이제 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 가자. 아까 위정적 사파처럼 예. 그다음에 민족 기반 민족주의처럼 예. 그렇게 가자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는데 반대 세력이 누구냐? 보니까 6.25 때 우리가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했다. 아, 그래서 반미를 하는. 그래서 반미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작가님 그러면은 아까 왜 그 조선 때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산업화 시대 때 산업화에 같이 가지 않은 세력들 이거 질문인데 네. 이거 과연 농업 세력들이겠죠. 예, 예. 그 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에는 그게 호남에 상대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예. 그럼 이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더 그럼 좌파 쪽으로 좀 가게 된 연관성도 있나요? 호남은 좌파라기보다는요. 예. 호남은 약간 어떻게 좀 다르게 생성이 됐냐면 예. 1970년 70년까지만 해도 네. 호남에서도 그 박정희 김대중이 대선을 붙었을 때 네. 실제로 박정희 표가 더 많이 나온 데가 여러 군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 산업시설은 영남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예컨대 박정희가 김대중을 핍박한다. 네. 그러니까 반 박정희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광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얘네들 정당은 미운 정당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념이라기보다는 반 박정희 반 전두환 네. 그래서 반 그쪽 정당 그러면 옛날에 뭐 민정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에게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념보다는 저 사람들은 미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DJ를 지키려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전에 2016년인가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싫으니까 안철수 정당 국민의당을 찍었잖아요.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이 이 민주당도 싫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후에 이제 대선 때마다 몰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문재인이 좋아서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옛날 저 정당의 뿌리가 어디서 있는가. 그래서 저 정당은 싫어. 요게 훨씬 더 깊이 좀 각인돼 있다고 봐야 돼요. 한번 싫어했던 걸 계속 싫어하고 있는 중이군요. 그리고 이제 호남은 제조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인구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TK 지역에서도 특히 경북에 가보면 네. 그 시골 지역의 맞아요. 인구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만 계속 남아 있고 외부에서 새로운 생각이 수혈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50들이 친민주당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그렇죠. 제가 보면 이제 60년부터 79년 말까지 되는 60년대, 70년대생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번 60년대들은 80년대 운동권이고 네. 70년대생들은 90년대 전교조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학창 시절 때 예. 해외를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때는 금지였나요? 아직까지는? 저도 90년대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처음 해외 나가봤습니다. 해외여행이 그 전두환 정권 때 풀린 게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해외여행 자유는 91년인가? 91년이에요? 네, 그때쯤 풀렸습니다. 어. 그 전에는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사회인이 되기 전에 아직 학생이신 분일 때 외국에 못 나가본 세대들이다. 네, 아. 특히 80년대생들이 그렇습니다. 약간 이거 신영복 약간 비슷하게 좀 맞습니다. 시야의 그래서 문제. 견문이 엄청 부족한데 예. 젊어서부터 그렇게 견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2000년대생들을 8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네. 지금 보면 20, 30 세대들은 좌파에 안 넘어가거든요. 예. 이 친구들은 2000년대가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본으로 맞아요. 외국을 가고 예, 수학여행으로 예, 그때 안 가면은 대학교 때 거의 갔다 옵니다. 거의 가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을 가서 보니까 직접 네. 보니까 의외로 대한민국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고 예. 옛날에 사회주의 했던 국가들을 가본 사람들은 치를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으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거 아니구나. 좌파는 아니구나. 네. 예컨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유럽에서 좌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으면 68세대라고 하고 네. 옛날에 일본에 뭐 적군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예. 혹시 못 들으십니까? 적군파? 예.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예. 70년대에 적군파가 테러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 것을 보고 이 성장한 세대 예. 그렇지 않고 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외국의 자유스러운 문물을 경험한 세대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특히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은 이 생각이 자유로운 2030 세대들이 세상은 어머님 아버님 4050 세대처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설득하는 네.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이 좀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게요. 예. 지금 그 학생들한테 야, 너네 부모님 세대가 사회인이 되기 전에 해외 한 번도 못 갔다 온 세대여서 견문이 상대적으로 너희랑 달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걔네들한테는 그 속에 엄청나게 강한 무기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 안 통하면 아이고 엄마 아빠 안 나가봐서 몰라 젊었을 때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약간 방산업체 같으신 작가님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100번 들은 것보다는 네. 직접 가서 보는 게 낫고 예.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아예 체험을 하면 네. 근데 2000년대 이후로는 워킹 할리데이로 해외 나간 젊은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 대학교 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 예. 이런 친구들이 뭘 보고 오겠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굉장히 신봉을 많이 하고 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그런 일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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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보면은 신영복의 말이 아까 작가님도 그 표현을 하셨는데 막 다정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만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놔서 사실 신영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이미 뭐 고인이 된 사람이고. 네. 근데 다만 신영복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을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우려가 됩니다. 김어준, 유시민 등의 오늘날 좌파 진영을 끌고 가는 이들의 가면을 깨고 좀 민낯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건방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 공부. 예. 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현의 말씀을 빌리자면 공자님께서 예. 공부는 세 가지로 한다. 첫 번째는 모방을 한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한다. 네. 세 번째 경험을 한답니다. 네. 모방을 한다는 얘기는 책을 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공부한 게 맞을까라고 사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 맞는가 네.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뭐 체험을 하든지. 그 경험. 요게 세 가지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 체험을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늘 말하면 실사구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실사구시가. 근데 아까 신영복은 감옥에서 20년 있었으니까 네. 체험이 없잖아요. 아 맞네요. 모방이랑 사색까지는 뭐 어찌어찌 하겠는데 네. 그렇네요. 체험이 없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도 예. 김어준 씨도 입으로만 했지 네. 별 체험이 제가 없는 걸로 합니다. 아 우리 좌파 진영에 흔히 많이 하는 게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들의 정책이 계속 그 모양이군요. 네. 어. 그래서 예. 어떤 좌파에서 말을 하면 제발 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뒷면을 보면 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글을 찾아서 읽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답을 압니까? 정답. 정답이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요? 뭐 사실 이건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파적인 시각에서 예, 네. 뭐 시장에 좀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데 이 정도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왜 시장에 맡기면 발전한다고 생각하죠?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경쟁은 참 좌파들은 경쟁은 참 피곤하다 그럽니다. 네. 근데 뭐 나쁘다 하죠. 예. 나쁘다 그러죠? 예. 아주 나쁜 거라. 근데 지금 사회자님이 맛있는 족발을 먹고 네. 맛있는 순댓국을 먹고 여기 남대문 시장에 네. 갈치조림집 있죠? 예. 맛있는 갈치조림을 먹는 이유는 경쟁 덕분입니다. 내가 좀 더 맛있는 족발, 네. 맛있는 순댓국, 맛있는 갈치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 옆집이 잘하네? 그러면 나는 저기보다 더 잘해야지. 이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맞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족발끼리 경쟁하면 한 집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족발집이 장충동 족발집은 줄줄이 족발집이에요. 맞아요. 순댓국집 가면 줄줄이 순댓국. 네. 여기 갈치조림집도 엄청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 잘 됩니다. 네. 그러면 경쟁이 그 거리를 키운 것이지 경쟁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실은 경제가 어떻게 잘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해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정답을 찾았어. 이런 기업은 발전할 것이고 네. 그 정답을 찾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가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네. 그럼 도태가 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굶어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해서 그렇죠. 들어오는 이 선순환 과정이 네. 되는 겁니다. 대신에 사회에 있는 자원은 끊임없이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그대로 놔둬라. 자유롭게. 네.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서 진짜 똘똘한 기업이 살아남고 네. 그렇지 않은 것 기업이 도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기업 발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10대 기업 아니면 30대 기업 뭐 네. 100대 기업 이런 변천사가 있습니다. 예. 10대 기업이 너무 좁으면 한 30대 기업으로 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변하는 걸 보면요. 네. 엄청나게 변합니다. 전혀 듣지도 못하는 회사들이 예. 예전에 막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막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왜냐? 60년대만 해도 가발 만들고 이런 회사가 컸어요. 네. 옷 봉제 공장 만들고. 네. 근데 70년대 넘어가니까 옷 만드는 회사는 거의 다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제품 만들고 네. 뭐 이런 게 나오고 70년대 말에 중화학 제품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80년대 또 바뀝니다.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은 그죠 카카오는 언제 나왔습니까? 다 2000년대 이후잖아요. 2000년대 이후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저도 학원 날 카톡하고 스마트폰 합니다만 이걸 20세기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던 회사가 옛날에는 이거만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아직도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는 세상에 없거든요. 예를 맞습니다. 들어 MP3처럼.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업을 또 다각화해가지고 또 네. 여전히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예, 그런 모습도 보면서 공감이 되네요, 정말.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네. 아까 신영복 씨가 감옥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네. 삼성전자, 네. 현대차, 예. 포스코 예. 이런 회사들이 다 신영복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아, 듣도 보도 못했던 게 세상을 바꿨는데 나와 보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다. 예, 그거죠? 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좌파의 생각을 보면은 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히 제대로 작용할 건가를 봐야 됩니다. 네. 예컨대 제가 이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인상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진짜 피해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게 제일 최하방이 진짜 피해자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하방이 아니죠. 뭐 그 사람들이 임금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지. 최저임금 값도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 볼 때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면 아니면 가게에서 보면 저 지금이 이제 만 30원인가 이렇게 이제 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컨대 저분은 8,000원 이상은 도저히 못 주겠다. 네. 그러면 고용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시간당 8,000원을 벌 그 자리도 얻을 수가 없어서 소득이 제로가 돼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 밑에의 영역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군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소득을 10등분했을 때 제일 하위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예.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손해를 본 겁니다. 네. 더 불쌍해진 거죠. 예.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때 전세금을 한번 계약하면 2년을 해라.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할 때는 5%만 올리라. 네. 그때 난리가 났었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시장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전세금이 폭등을 하고 난리가 났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네.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다고 혹시 뉴스를 들었나요? 아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거래가 끊겨가지고 완전히. 일단 거래가 끊겨서 네. 첫 번째 제가 설명을 할게요. 거래가 끊겨서 지금 부동산 업자들, 네. 인테리어 업자들, 이삿짐 센터들 이게 다 서민 영역입니다. 예. 여기가 아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덕분이 아니라 그 영향 탓으로 주변 식당들이 좀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6억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네. 소위 진짜 비싼 동네는 예.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럼요. 그들만의 리그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 사다리라고 저도 예전에 집을 보면 조그마한 전셋집에 살았다가 돈 모으면 대출을 받아서 좀 더 늘리고 해서 이렇게 집을 키워가는데 네. 지금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네. 이런 아주 이 정책의 이 부작용이라고 하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은 서울의 전세가율이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 이 매매가하고 네. 매매가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예, 비율인데 비율이, 네. 집값이 올라갈수록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전세금 그대로 있으니까 예.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특히 소위 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예. 뭐 용산, 성동 이쪽은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결국 좋은 정책이 아니죠. 네. 제가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정책을 꼭 뒷면에 그 실제 영향을 봐야 된다는 것을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그렇게 아, 막겠다고 얘기했죠. 포스코 ENC. 예. 포스코 ENC하고 예. DL건설 옛날에 대림 네. 이게 현장을 중단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한 150군데쯤 됩니다. 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한 15만 명쯤 됩니다. 이게 하청업체 그 주변까지 예. 다 해서 그 영향이 그 15만 명이 순식간에 일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의 종사자가 올 1분기에 190만 명 정도로 제가 계획을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면 결국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산업재해를 막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수업이 되면 당연히 공기가 늦어지죠. 예. 그러면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뭐 이렇게 시장 경제라고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네. 공급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그럼 공급은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것이 일단 집값 안정에는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고봉은 누구였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4대 신도시 예. 분당, 일산, 네. 그때 평촌, 중동 이런데 네. 이런 지어가서 확 늘렸어요. 공급이 그래서 계속. 그때 몇 년 동안 안정됐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뭐 여러 개 지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 한 5년간 조용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은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네.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 해마다 한 아파트 기준으로 4만 5천 호에서 5만 호 정도를 공급해야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작년엔가 4만 호가 좀 넘었다 그러죠. 작년에는 해도 올해 2만 4천으로 줄어듭니다. 와. 오, 좀 심하게 부족하가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향후 5년간의 공급이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고 있으면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얘기까지도 하던데 그럼 뭐못 짓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일반 야채 가격하고 다릅니다. 네. 배추 값이 오르고 무 값이 오르면 한 두어 달 안 먹으면 됩니다. 네. 근데 집은 꼭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집은 수요가 100이다. 근데 공급이 105가 되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나머지는 빈집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빈집이 되면 그게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이 0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95가 되면 나머지 5는 살 집이 없습니다. 네. 그럼 폭등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보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넘치도록 계속 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그런데 왜 집값은 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동산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동양이나 서양이나 좋은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맞네요. 예. 좋은 집은 항상 부족하다. 네, 좋은 집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월세 살다가 전세만 살아도 기쁜데 네. 전세 살다가 이 24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은 예.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예. 근데 3년만 지나 보세요. 네. 애들도 태어났는데 저봐 터지겠네 그러고 네. 이제 아내가 네.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도 긁어 모아서 34평으로 갑니다. 예. 그럼 또 천지를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그거 5년 지나면 그거 부족합니다. 요게 좋은 집은 항상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정책 담당자가 해야 될 것은 좋은 집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규제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심지어 공급 얘기를 해도 그 수량적인 공급의 차원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예, 이제 좋은 집이라는 그 세부로 더 들어가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정책 하나 하나를 네. 이렇게 따져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나 통제를 왜 제가 싫어하냐면,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중국의 여임금, 순임금, 네. 이제 우임금, 탕임금인데 네. 특히 우임금은 치수를 해서 예.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우임금이 치수를 하는 성공은 비결은 댐을 막은 게 아니고 네. 물길을 터준 거예요. 결국 흘러갈 곳을 예. 그러면 모든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돈이 잘 흘러가도록 하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규제는 뚝입니다. 예. 댐입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너는 또 4대강 반대론자. 아니, 설마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 4대강은 약간 다른 게 네. 제가 신영복 씨도 이 댐을 왜 막냐 이런 식으로 강은 흘러야 된다고 했죠. 강은 흘러야 된다. 예. 제가 웃습니다. 이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댐부터 소양강댐, 화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이 줄줄이 있을 겁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특히 팔당댐은 서울시의 취소원인데 네. 댐을 안 막았으면 서울시민은 무슨 물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신영복 씨도 아마 그 물로 먹고 그렇겠네요. 샤워했을 겁니다. 예. 자, 원전이 위험하다고 옛날에 문재인 정부도 안 지었죠. 네.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얻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 이래서 우리가 반도인 줄 압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 섬입니다. 네, 섬이죠. 우리 북한으로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기를 가져올 나라도 없고 물을 끌어올 나라도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예. 유럽만 해도요. 독일은 전기가 부족하면 옆에 프랑스, 네. 저 위에 노르웨이, 스웨덴은 사옵니다. 네. 우리는 사올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유럽도 러시아에서 뭐 가스도 들여오는데 우리는 북한이 중간에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그건 이제 못하는데. 가스관의 문제인데, 예. 그건 그래도 LNG선이나 들고 오면 되죠. 예. 전기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져올 데가 아, 없습니다.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네. 항상 우리나라가 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섬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 안보나 경제나 이런 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특히 우리 옆에 한마디로 호랑이 사자 뭐 이런 예.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정말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결국 좌파 진영의 거두들을 아무리 무너뜨린다 해도 우파 진영이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은 뭐 근본적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들이 신용복을 세웠듯이 우리도 정신적 스승이나 아니면 뭐 어떤 영웅 등의 개념을 만들자면 어떤 인물이 아니면 뭐 어떤 개념이 뭐 뭐든 상관없이 어떤 게 좋겠습니까? 뭐 하나를 우리도 세우자면 좌파들은 그게 신영복이었고 그 전에는 그 리영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누구를 영웅으로 세운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순신 장군, 네.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약 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지가 네. 꽤 오래되셨죠. 그러니까요. 예. 예? 400년이 넘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선거하셨거든요. 예. 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런 분들은 막연한 겁니다. 네. 실은 우파 보수는 롤 모델을 주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진짜 영웅이 누구냐? 현역인가요? 그러면 설마? 바로 우리 부모님. 아. 이게 미국을 보면요. 예. 미국은 패밀리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예.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네. 행동을 본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예. 바로 옆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네요. 예. 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씨 좋은 분 그분이 롤 모델이지 무슨 거창하게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모델입니까? 맞아요. 이순신 예. 장군처럼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롤 모델을 주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김훈 작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파라는 게 뭐냐? 우파 보수라는 게 세금 잘 내고 네. 국방 의무 다 하고 네. 그러면 된 거다. 원래 국민으로서 의무는요. 돈 벌면 세금 내고 그럼요. 그러면 국방 의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가정을 꾸려서 네. 그렇게 자기 이 미래 세대를 잘 키우는 거. 맞네요. 국가의 이제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는. 연속성을 이어가는 거. 예. 왜냐하면 우파는 레가시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파들은 가족을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작가님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뭐 좌파들이 뭐 가족 해체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최근에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문제를 일으켰던 뭐 이렇게 부모님 자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좀 혐오한다는 아버지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뭐 그런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되게 그 가족 간의 그 페미니즘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도입이 돼야 된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 예. 요즘 손흥민 선수가 이제 LAFC로 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 메이저리그에서도 네. 지금 여러 선수가 네. 활약 중에 이정우, 네. 뭐 그다음에 김혜성, 김하성, 예. 김혜성 뭐 이렇게 예. 있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나 MLS, 사커 무슨 미식축구 이런 데를 보면은 예.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다음에 가족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왜냐? 가족이 사회의 기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동양에도 똑같은 원래 기본은 그랬습니다. 뭐 농경 때는 그랬겠죠. 수신, 제가, 예. 치국 평천화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예.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 말하자면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작가님 우리가 산업화 세대 때 예. 너무 좀 급하게 힘들게 사느라고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뭐 위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그게 좀 원인이 됐던 건가요? 제가 보면 뭐 그것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예. 뭐 저는 그걸 뭐라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진짜 교육은 가정부터입니다. 그 신영복도 논어, 그다음에 뭐 논어, 도덕경, 네. 노자, 그다음에 자본론 뭐 세 가지를 자기가 봤다는데 예. 그 이제 시험본 엉터리로 해서 그랬다고요. 그 논어를 보고. 근데 논어에 보면 네. 공자님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러고 쭉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학문에 힘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네. 이게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된 선수가 공부를 하면 사이비 학자가 되고 맞네요. 사회를 망치는 학자가 된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친 사람들이 네. 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맞네요. 뭐 장하성이라든지 뭐.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냐? 오늘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오시는 아버님. 네. 그다음에 그때 뭐 자녀들 돌보면서 또 알바도 하시는 어머님.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유명한 과학자, 네. 기술자 아니면 동네에서 모범되는 그 자원봉사하는 어르신, 의료 현장 지키는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이 다 롤 모델이 되고 영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작가님 근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예. 그동안 좌파 진영은 전체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세워놓으면 잘 뭉치는데 우파는 이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그게 될까 싶었거든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각각의 자기만의 영웅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의 영웅이 아니라 자 지금 엄청 아직도 덥죠? 에어컨 고장 나면 누가 영웅입니까? 그럼요. 에어컨 기사가 영웅입니다. 네. 저는 저층에 삽니다만은 예. 저희 아파트 2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이제 전기 나가면 예. 전기 기사가 영웅이죠. 그럼요. 25층 사람 어쩌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예. 14층 아파트에 살 때 14층까지 이사하는데 그날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이사하는 날에. 1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수돗물 사흘만 안 나와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전 겪어봤습니다. 예. 겪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지켜주는 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정치인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예전에 2001년에 9.11 테러가 나는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합시다요. 너희들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게 미국 애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오늘도 무사히 하는 것이 예컨대 아파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 보면 압니다. 부모님 무탈하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아파 보세요. 그럼요. 이런 것처럼 일상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일상을 지켜주는 그런 정치가 진짜 정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고 우리의 선생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유시민이는 그렇게 합니까? 남 욕이나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어준? 지 말도 뒤집는데요. 예, 김어준? 입이 좀 걸레 비슷하지요. 제가 혹시 이제 이 말을 최근에 안 썼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면 사람들 웃으면서 그래야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내고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성향인 깔려 거네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고 제발 욕 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없어 보이고 욕을 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좌파들의 말이 엄청 거칠지요.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옮기기가 싫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툭 하면은 좌파들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볼 때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좌파 우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특성을 봐요? 그러면 좌파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봅니다. 근데 선은 자기 편이고요. 네. 악은 그러니까요. 나무 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인데 상대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이 갑자기 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좌파 사회주의 국가가 끊임없는 숙청을 했던 맞네요. 이유가 예. 나무 편이 되면 악이 되니까 갑자기 오늘의 동지가 내일 악으로 돌변을 시킵니다. 예. 대신에 아무리 악인 세력도 자기를 지지해주면 이번에 뭐 사면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예. 조국 입시비리의 대명사가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르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윤미향 사면을 찬성하는 분들은 네. 윤미향처럼 저도 유한비로 등쳐먹고 이러면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어 그 사람들은. 그럼 자기 자녀들도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대통령 전과 5범이죠? 총리. 네. 총리가 지금 4범인가요? 사범이. 예. 그다음에 당대표. 당대표도 예. 뭐 2범인가 뭐 예.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그쪽 지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자녀를 그분들처럼 키우겠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네. 참. 아이고. 저는 뭐 여기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좌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왜냐? 거짓말과 사기는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진실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을 했다가 이건 방송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좌파가 연애랑 약간 비슷하면 연애요? 연애 네. 우파가 결혼하고 비슷한 거야. 맞는 표현 같은데요? 공감이 왜냐? 가는데요? 연애할 때는 네. 상대방이 그저 이뻐 보입니다. 네. 하늘의 별을 따줄게.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그래. 예. 당신밖에 없어. 맞네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네. 하늘의 별을 따주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것도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러면서 가족 부양이 최우선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가치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대단하게 감사하고 영웅으로 네. 그러니까 영웅을 삼는다면 네.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우파하고 실은 맞는 가치입니다. 그렇네요. 성향상으로도 맞고 네. 예, 우리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1시간 넘어가는데 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드리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떤 그 시청자분들한테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냐 하면 저는 정비공만 무조건 생각하고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공요? 예. 뭐 미케닉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미케라이 아니죠. 예. 진짜 정비하는 분이 아니고 예. 이제 약자인데 정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예. 두 번째 B는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은 공짜가 없다. 예. 그게 포퓰리즘이 공짜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정답이 없다는데 세상은 수학 문제는 프로블럼이 있으면은 솔루션 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는 뭐냐면 A를 하면 B를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단돈 10,000원 있는데 설렁탕을 사 먹으면 그다음에 짜장면을 못 사 먹는 그렇죠. 겁니다.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세상은 대부분 선택입니다. 초이스. 근데 또 문제 중에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불가능한 걸. 네. 미션 임파서블처럼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컨대 그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뭘 받아들이냐? 한반도가 일본 옆에 있고 중국 옆에 있다는 사실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그래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다. 사기꾼이다. 네. 나는 주식 수익률 1년에 20% 보장, 네. 50% 보장
정답이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자기가 이제 왜 네. 저한테 기회를 줍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디 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비밀이 없다는 것은 비밀이 없다면 뭐예요? 뭐냐면 옛분들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저희 둘이 몰래 대화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만 알자. 아.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알고 하늘이 알고 딸기 한다 네. 그랬죠. 맞아요. 옛날에도 그러는데 요즘은 차 몰고 가면 CCTV가 다 보고요. 맞아요. 교통 다 보죠. 네. 핸드폰 다 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기록에 다 남죠. 네.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게 최선입니다. 아 정직하게 살아라. 예. 예. 진짜 우파 보수의 가치는 정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좌파들이 왜 저렇게 내로남불이 됐냐면 네. 다 거짓말하다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파는 그래서 right or wrong으로 삽니다. 네. 옳으냐 틀리냐.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같은 우파들이 왜 우파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도 시키고 이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진짜 우파의 머릿속에는 옳으냐 틀리냐 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대통령도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 예.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정답 없다, 비밀 없다는 것은 세 번째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예. 세상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식당에 가서 네. 돼지고기까지 사준 사람은 뭐 그냥 먹어도 되지만 아. 쇠고기부터는 의심을- 뭔가 의심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공짜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뭐 민생후원금이라고 줬어요. 네. 뭘로 돌아오죠? 빚으로 다 돌아오죠. 다 이게. 빚이죠, 세금이죠. 자, 부자의 생활법 이런 게 보면 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카드를 잘 안 쓴답니다. 카드를 안 써. 그걸 빚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이상을 베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호의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받는 것도 안 좋아하는군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 그럼 뭐 좀 대우받고 이런 마음도 좀 공짜 좋아하는 마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네요. 네, 근데 그게 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보통 근데 공짜가 없다는 게 이건 약간의 그 딜레마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나도 공부만 했으면 내가 스카이 그냥 가서 갈 머리야. 근데 그분들 다 공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했으면 네.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얘기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오래전 일이라. 농담이고요. 예, 무슨 근데 말씀인지 알죠, 당연히. 결국에는 네.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네.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이 성과가 있었던 것이지. 그럼요. 그때 공부한 사람과 노는 사람이 구분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농토가 있습니다. 네.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하고 해야지 예. 수확이 있는 건데 예. 그거 그냥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게 공짜가 없이 그만큼 노력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하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네.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로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구분을 잘 못한다고요. 네. 예.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는 한 달에 얼마를 버냐, 1년에 얼마를 버냐를 말합니다. 네. 수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억대 연봉자, 네. 1년에 1억을 받는 사람, 뭐 1년에 5천만 원 받는 사람, 2천만 원 받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되죠. 근데 고소득자가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좀 더 주관적 개념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을 좀 잘 하셨는데 부자는 누적의 개념입니다. 누적에. 그래서 부자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부를 쌓은 사람을 부자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부자가 많은 겁니다. 연봉 1억씩 5년 받는다 그래서 5억인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연봉이 2천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씩을 한 40년간 저축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게 네. 부자는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은 아끼고 전략했던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은 1억을 다 썼어요. 네. 한 사람은 1억에 5천만 원씩을 매년 저축을 했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도 이 사람은 10억의 재산이 나는데 네. 플러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분이
집이라도 사고 땅이라도 사면 이익이 오르고 네. 그러면 매년 1억씩 벌어서 20년을 쓴 사람은 제로가 되는데 네. 이분은 몇십억의 부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맞아요. 하기사 그 독서실에도 보면 꼭 전교 1등이 맨 뒤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부자들이 또 돈을 오히려 막 해외여행도 별로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 지금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건물 가신 분들에 예, 점심에 항상 짜장면하고 설렁탕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예, 의외로. 은근히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소위 기마이라고 해서 이렇게 허투루 돈 안 쓰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소위 명품 이런 건 잘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은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나 사는 것이지 그거 아니지 그렇지 않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자들은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왜냐? 뭐 간단하게 친절한 식당에 손님이 갑니까? 욕하는 식당에 손님이 갑니까? 하기사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선 다 친절한 데 가죠. 예. 당연하죠. 네. 그리고 친절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까? 아, 예, 그렇네요. 이건 뭐 확실하죠. 네. 예. 그러면 친절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어요. 욕한 사람을 안 내밀겠어요. 아, 주변의 도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네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다른 걸 다 떠나서 특히 우파 보수 자기가 진정 우파 보수라면 제발 말을 공손하게 씁시다. 존댓말도 쓰고 가급적 육두문자를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하면은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이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라고 몇 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특히 2030 세대인데 솔선수범하는 것이 네. 되지.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야.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이제 꼰대 소리 듣기 안 맞지. 결국은 내가 한 만큼 이제 돌려받거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역시도 공짜가 없다에 또 해당을 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을 예, 정비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왜 망하냐면 얘들은 정답이 있다. 세상이 쭉 가면은 공산주의로 간다. 맞아요. 최종이. 예, 그래서 엉터리가 됐고 네. 두 번째 비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고 해서 보니까 권력만 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포퓰리즘 남발하잖아요. 네. 다 원칙에 입어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좌파 사회주의 나라가 잘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10대 네. 자라나는 새 10대 20대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목적도 다른 게 없습니다. 신영복 같은 이 거짓말과 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일독하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네.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네. 저는 다 거창한 얘기는 안 씁니다. 본인 하면 우리 가족, 네. 우리 주변만이라도 조금씩 변화시키는 노력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아니 제가 처음에 표현했잖아요. 여기 전투 교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랑 실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뭐 댓글로 다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어서 이 상당한 정말 여기 매뉴얼처럼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한 번씩은 말문이 막혔던 거나 아니면 좌파들이 억지에 더 이상 뭐 얘기를 못 하겠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고 나시면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범처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다 봤는데 이거 저 책갈피도 지금 이제 해놨을 정도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라는 김상민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실 뭐 작가님 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서요.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를 한 번 더 모실 수 있을까요? 뭐 기회를 주면 기꺼이. 작가님께서는 저희에게 출연해 주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응하신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제가 이제 현안 같은 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 사실하고 통계. 네.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이 역사적 사실 이 두 개를 가지고 네. 주로 이건 이렇다. 네. 이 책도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마지막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시는군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잘 들었다고 소피아 아라티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작가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편히 구매하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도 달아놨으니까요. 이 작가님의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박영석 국장님과 함께 이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